사법개혁 이제 막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 왜곡죄가 이제 수정돼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수정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처벌 대상이 원래 안에는 법관,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로 좀 축소가 됐고요. 이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시켜서 네. 제안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망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야 어차피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은 빼고 범여권에서 아주 극히 일부 반대와 기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반대한 분은 법 왜곡죄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기권한 분은 너무 약하다, 누더기가 됐다 해서 이제 기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바로 박은정 의원입니다. 네, 이거 너무 누더기가 됐다,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네.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내란 발발 1년 되는 날 법사위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원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후에 굉장히 몇 달이 지나서 이것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은 전체 재판, 민사, 형사, 행정 관한 등 모든 재판에 대한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었는데 형사 사건을 국한시켜서 좀 후퇴한 법이에요. 전체 사건 중에 형사 사건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85%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것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법왜곡죄가 좀 후퇴한 법안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한참 후에 갑자기 본회의에 상정 전에 이렇게 바뀐 것은 좀 저는 절차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바뀐 법안으로는 예컨대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윤석열 감찰 징계 당시에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검사징계법에 있는 규정을 그 심의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항소심 판사들이 심의는 한글 정의로도 심사와 토의로 토의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징계 날짜를 정하고요. 징계위원을 임명하고 이거를 심의라고 자기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임명하고 징계 날짜, 기일을 정한 거 이것도 심의에 관여했으니까 다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지 안 중대한지는 우리는 판단 안 해.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랬죠. 그리고 심의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1심 판사가 120페이지에 걸쳐서 판결한 것을 항소심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것은 윤석열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됐습니다. 네. 저것은 행정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형사가 저는 아니고 행정. 형사가 아니고 행정에서도 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인생을 걸고 민사재판, 행정재판, 기타 가사재판 등등 다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법 왜곡죄를 그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기권을 했고요. 다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개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개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권을 했으니까 요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씩 나아갑니다. 네. 뭐 너는 왜 기권했냐? 네, 뭐 그건 이건 아니야. 의미 있는 기권이냐. 우리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 우리 합리적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 요거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요 얘기는. 아 저한테요? 그래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정말
설명을 잘하는 잘하시네 진짜. 당사자이기도 하고 쏙쏙 들어오네 진짜. 저희 법사위에서 같이 통과시켰거든요. 아. 의원님하고. 쏙쏙 네, 쏙쏙 네. 들어와. 아니 사실 형사로 좀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윤석열을 제대로 1심에서 했던 것처럼 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후퇴하진 않았을 거다.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지점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례를 우리 박은정, 추미애 두 분이 몸소 겪었고 네. 그때 제가 법사위원으로 당에서 착착 뒷받침해줬었죠. 네. 윤석열이 잘못됐다 이렇게. 법사위원님들은 되게 한마음이시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법사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 막 너무 맞아.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도 아닌데 계속 위헌이야, 위헌 아니야, 뭐 그렇게 비판들을 하셔가지고 네. 최대한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근데 개혁을 하는데 논란이 안 될 수가 안될 없어요. 수도 저항하는 없고. 세력들이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이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신 것은 저는 명확성의 원칙을 봤을 때 맞는데 그러니까 축소시킨 것은 저는 좀 아쉽다.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뭐또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나아가야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법안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 대표와 네.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뭐 사법개혁안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부터까지 개혁 법안 추진에 있어서 두 분이 의견이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뭐가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건 아니고. 비판하시는 것은 네. 저는 그것은 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그 법사위원장님과 민주당 당 대표님이 그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성. 타협하지 않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틀린 네.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이번에 이거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그렇죠. 된다고 이제 네, 반발을 얘기를 했고 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건데 네. 정청래 대표가 좀 잘못됐다는 입장이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갑자기 아닙니까? 나한테 왜 그건 아니에요. 여기 네. 강성필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 더 이상 이 말하지 않습니다. 수정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수정안도 또 얘기되는 그러니까 거 두 네. 분이 뭐 얘기 나눴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 맞습니까? 조국 대표하고 정청 대표하고. 그 조국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 내용의 이제 명확성을 좀 더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마 형사 사건으로 축소되는 부분은 그것은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두 분이 그걸 상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네.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아마도 이게 그 급하게 네. 이 법안이 아마 뭐 당으로 전달이 됐고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수정이 된 것이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거든요. 네. 상임위를 통과한 법에 여러 번 대해서 논의했죠. 네네. 본회의 직전에 이렇게 그렇죠. 수정하는 그건 것은 굉장히 저는 좋지 좀 않은 절차적으로도 거예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 겁니까? 검찰개혁 법안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민주시민이 만든 법을 상임위 통과시켰는데 다시 본회의 전에 이것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 얘기 꺼내서 또 그 조불쇼 나오잖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또 왜 갖고 또 기사에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면- 나아갑니다. 네, 사법개혁.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들어갔어요. 그럼요. 법 개정할 때 음. 새로운 법을 개정하면 그렇죠. 반대가 조금씩 엄청 조금씩 많아요. 많아. 그런데 발 넣었어요. 그렇지. 발 넣고 시작했어요. 그렇지. 법 왜곡죄는 시작됐어요. 된 거야, 이제. 과정 속에서 사례가 생기면서 네. 또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네. 그 영역까지 개정하러 갑니다. 그럼요. 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곡되었잖아. 어. 왜곡하고 있잖아. 잘못했잖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인혁당 사건은 누가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 왜곡죄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거를 갖고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하겠지.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에서 이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해.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야 이거 더 좀 구체화시켜야겠네. 당연하죠. 하면서 이제 몸 집어넣으면 그렇지. 되잖아요. 바로 됐죠? 그거예요. 얘기 좀 그만해. 그럼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갑니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가 보이는 이유는 예. 법 왜곡죄가 없다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런 명백한 불법 행위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왜곡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처벌 규정을 만들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죠. 예. 예를 들면 수사나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네. 물론 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용 가능성은 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의 어떤 남용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사건화 된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권력을 비판하고 하는 어떤 판결도 얼마든지 법 왜곡 사례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아, 제가 사실 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 사건을 하면서 제 공안 사건으로 이제 수사 피의자가 돼본 적이 있거든요. 예. 변론 자체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물론 법정 외의 변론이었죠. 수사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의 위축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신과 양심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리와 불리라는 것 자체 이게 판단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선택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그 판단 문제를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명확한 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어떤 죄가 되고 안 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불명확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고소가 고발의 어떤 남발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법이라는 것은 더 공론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네. 이 법 왜곡죄 관련 법안을 상정을 하면서 예. 법사위원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예. 수정안을 상정하겠다. 예. 왜냐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많다 보니 예. 일단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국한한다. 형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해서 지금 박준영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더니 박준영 변호사는 이것이 결국 사법기능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소수자와 반대자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그 수정안 보면은 예. 합리적인 법인의 재량적인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네. 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넣은 모양이에요. 네. 넣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조항은 살리면서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제가 어제도 이 조항 읽으면서 좀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예. 사실 의도가 있다라는 거, 의도적이다. 의도가 있다 없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리불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이기도 하죠. 사실 지금 현행법에 유리불리라는 그 개념이 법에 포함된 게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 박준영 변호사와 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예. 조금 전에 그 수정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수정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예.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예.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법관이겠죠? 또 하나 수사기관에 예, 수사기관이죠. 먼저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야 예. 법관이 판단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관과 뭐 검사가 됐든 지금 앞으로 예, 경찰이 예. 됐든 그리고 또 판사 예. 똑같은 또 이 경찰이나 예. 똑같은 판사가 또 이 경찰과 판사를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치와 권력과 여론의 힘에 의해서 예. 이렇게 고소한 사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판단을 엄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엄청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박정희 변호사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도 하셨죠. 예, 검찰개혁위원회 활동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예. 지금 이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민주당이 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네. 있는 네. 이 사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 법안, 특히 예. 법왜곡죄, 예.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관련 네. 의견을 SNS에 그 글을 쓰시는 것 말고 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또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예.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의견을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의 어떤 의견 요청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글을 쓰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개혁이라는 단어는 뭔가 나아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혁 법안이라는 그 구호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숙고하자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반개혁으로 뭔가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 한국인들 때문에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예. 개혁을 그리고 추진하는 세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항세력으로 비춰질까봐 예. 우려스럽긴 하지만 숙고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정말 필요한 어떤 가치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하고 정돈된 언어로 SNS 글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요청은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은 저는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예. 근데 이 큰 담론에 대한 얘기를 어찌 제가 할 수 있을까? 다만 오늘 자신 있게 나온 이유는 그래도 서민들 사건 주례했고 그리고 이 개혁 법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러면 때문입니다. 축약해서 말씀하신 민주당은 어쨌든 과거에 예. 수사기관과 또 법원에서 예, 그 권력을 동원해서 예, 그 또 이른바 정치검찰이 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왜곡하고 예. 또 재판을 왜곡해서 예. 잘못된 결론을 해서 피해를 양산했고 우리 사법 질서를 왜곡시켰으니 예.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예.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반복되는 걸 보아오지 않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 사법 시스템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겪는 문제들은 정치인과 권력자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문제에 관련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권력적인 사건의 중심을 두고 뭔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보면서 하는 개혁에 우리 서민들까지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점을 예. 이른바 이 정치인이나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집단이 아닌 예. 서민, 예. 보통 사람으로 그 시선의 관점을 한번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이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소원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딱 되는 순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예. 재판소원제가 만약에 이게 예.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냥 예. 의원직이 유지되는 유지할 건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또 새로운 예.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정지시켜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임기를 연장시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판소원 제도가 오판을 바로잡고 그리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어떤 구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의존하고 의지하는 기관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잖아요. 예, 예.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에서도 뭔가 이게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예.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우리 서민 보통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다만 걱정되는 건 워낙 사건이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 권리 구제 수단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수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입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급증하는 헌법재판소 사건들, 헌법소원 사건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대만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들었습니다. 6배가 증가했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소원을 도입하면서 도입하고 나서 그럼 현재 헌법소원 사건 2,500건 정도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6배라면 15,000건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조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세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독일 경우에는 거의 재판소원 인용률이 0%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예.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협소한데 예. 국민들이 이걸 알고 이 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구호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예. 이 매력적인 구호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이 매력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사회적 자원을 생각한다면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건 지금도 그 부분에 그 대해서도 부분에서도 제가 사실 한때는요. 예. 전 대법원 재판에 실질화를 얘기했었습니다. 실질화요? 예.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 연구관에 의한 재판이고 대법관 한 명당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이렇게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이 실질적으로 대법원 재판이 대법관에 의한 대법관이 내 사건을 바라봐주는 재판이 될 것이냐 이건 아니다. 실질화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20년 가까이 이제 법조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대법관을 2배로 늘리면 대법원 재판 빨라지겠죠. 그리고 대법관이 살펴보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 재판을 실질로 하는데 투입하는 또 사법 자원이라는 게 재판 연구관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재판 연구관은 하급심에서 판단하는 우수한 인력들, 베테랑 인력들이 이제 투입되는 거죠. 재판연구관은 각 그 젊은 판사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급심에서 그 하급심 재판을 충실해야 될 어떤 인력들이 대법원으로 투입되면은 하급심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하급심 부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하급심은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더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거든요. 하급심 재판이 충실해야지 대법원 재판도 충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급심이 부실한데 그 부실한 하급심의 어떤 문제점을 대법원 재판으로 바로잡는 거 한계 있습니다. 예. 기본 구조가 부실한데 상층부를 확장시켜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게 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일단은 하급심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 사법자원이라는 걸 잘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대법원도 충실하게 하자. 그리고 26명 늘리고 재판연구관도 대폭 늘리자. 예. 그리고 하급심도 판사들 많이 뽑자. 근데요, 우리의 자원, 세금과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일단 첫 번째로 법 왜곡죄 법안은 곧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 현장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박준영 변호사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또 절대적으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는 또 하지만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민주당 또 국회에서도 박준영 변호사의 이런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들어서 좀 숙고하고 앞으로 입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다음에 또 아마 헌법소원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칠 수도 있잖아요.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재판소원 제도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한번 크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예. 그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